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참여정부에 대해서 좀 참여를 했는 사람으로서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정부하고 비교도 하고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 기피 국가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을 너무 열심히 추종을 해왔고, 또 하나는 토건 국가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을 너무 열심히 추종해왔다. 그 두 개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고 그 두 개를 열심히 추종해왔는데 그 결과 우리는 복지 국가로부터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토건 국가라는 아주 병폐를 지금도 계속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과거에 관치경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국가 독재 모델이라고 하고 1961년 5.16 쿠데타 후에 박정희가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박정희는 이것을 자기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관동군, 만주의 관동군의 육군 소위로 부임을 해서 거기서 보고 듣고 느낀 것, 이것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만주의 그 사람은 만주 군관학교에 2년을 다녔기 때문에 실제는 몇 년간 아주 젊은 시절에 자기 인생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만주에 서 있었고, 그 만주국의 눈부신 발전, 경제 발전,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아마 감명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뒤에 한국을 만주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만주국을 이끈 주역이 누구냐 하면은 니키 산스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5명입니다. 2명은 이름이 끼로 끝나고 그래서 니키, 3명은 스케로 끝나기 때문에 니키 산스케라고 불렀는데, 기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도조 히데키가 있었고, 도조 히데키는 관동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는데,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국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과 다른 니키 산스케 5명이 만주국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따라서 이 니키 산스케가 만든 만주국이 고도 성장을 했고, 단기간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도 성장을 하는 걸 보고 박정희가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수 중에 강상준 교수가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썼고요. 거기서 연결 관계를 잘 분석을 해놓았고, 거기서 귀태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귀태, 이것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귀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아주 나쁜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책을 어느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용을 하면서 귀태라는 말을 썼다가 저쪽으로부터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아서 혼이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이고 강상준 교수가 쓴 표현인데, 그것을 인용한 국회의원이 공격을 당해서 궁지에 몰릴 정도로 한국은 아직도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국가 독재 모델입니다. 말하자면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모델이죠. 그것을 일본에서 실천한 것이 바로 만주국입니다. 파시스트 모델입니다. 그것이 몇십 년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관치금융 이런 데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치의 그늘이 아주 깊습니다. 둘째는 시장 독재라고 부를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시장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고, 1998년 IMF 사태 이후에 한국 경제가 급속히 미국으로부터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델이 시장 독재 모델입니다.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신자유주의 모델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 말을 싫어해서 너무 학술적인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저는 시장 만능주의 또는 시장 독재,
시장 근본주의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모델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이 두 개는 서로 상극이고 모순입니다. 이 두 개의 모순이 우리 경제에 깊이 들어와서 두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방향이 정말 오리무중이고 방향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청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리하는 방향은 제3의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포용적 성장이다, 뭐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낙수 효과 이런 것은 허상이라는 것이 이미 많이 밝혀졌고요. 박근혜 때 창조 경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포용적 성장이 훨씬 맞는 처방이고요. 방향이 분배를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따라올 것이다. 마지막에 고용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꿔버리면 경제정책의 효과가 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앞세운다든가 성장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분배 개선이 제일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채 의존적 성장도 많이 했고 수출 주도적 성장은 반세기 이상 해왔고 한데, 이것을 소득 주도 성장 또는 임금 주도 성장으로 가고, 다른 말로 이것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혁신 성장이냐 소득 주도 성장이냐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여정부 때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쟁의 재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면서 분배론자의 대표격으로 지목이 되고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만큼 신문에 많이 난 사람은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빈도가 언론 나오는 피공격 횟수가 저보다 많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 밑에 제가 한참 밑에 2등인데 제 밑에 3등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인 제가 2등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소성장이나 분배에 제가 분배를 주장하는 좀 사상이 의심스러운 학자다, 좌파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공격이 옳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2002년, 3년, 4년 이때인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IMF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년 뒤에, 딱 10년 뒤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많은 세계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불황과 저성장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다. 이걸 어떻게 타개하느냐? 분배를 개선해야 된다. 불평등을 줄이면은 성장이 따라온다. 그런 주장을 한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IMF에서. IMF 그런 연구 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 그걸 효시로 해서 여기저기서 비슷한 연구가 쏟아져 나옵니다. 세계은행에서 나오고요. OECD에서 나오고. 심지어 저 부자들의 클럽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조차도 최근에는 불평등을 줄이지 않고는 성장 안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세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분배를 개선하려고 했던 저의 주장은 1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화자찬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기어코 성장이냐 분배냐 양분해서 성장을 말해야지 옳은 경제학자고 분배 말하는 경제학자는 틀렸거나 또는 사상이 의심스럽고 좌파다 이런 식의 참여정부 때의 저 성장 분배 논쟁은 크게 잘못된 그런 프레임이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혁신 성장이냐 소득주도 성장이냐 이거는 저 논쟁의 재판입니다. 제2판입니다. 저는 저 논쟁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 성장 분배 논쟁도 말도 안 됐듯이 혁신 성장이냐 소득주도 성장이냐도 말이 안 된다. 왜 저걸 구태여 양분하고 편가르기를 합니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같이 가는 것이고 분배가 개선되면은 성장 따라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잘 되면은 혁신 성장 따라옵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너는 남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자체가 틀린 사고방식이고 굉장히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왜? 경제 성장을 크게 방해하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경제 철학의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권 교체냐 시대 교체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철학의 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교황의 이런 그 만화가 있어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보수 학자들이나 재계에서 아주 좋아하는 이론인데요. 트리클 다운 밑에 있습니다. 부자나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나중에는 흘러 넘쳐서 밑에 가난한 사람이나 중소기업도 잘 살게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이걸 굳게 신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이론인데요. 이거 맞다고 증명해 놓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믿으려고 해요. 보수파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틀린 걸 왜 저렇게 오랫동안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항의를 하니까 어떤 좌파 공산주의자가 그런 틀린 생각을 심어줬느냐. 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 시절에 젊은 신부 시절부터 트리클 다운 경제학은 틀렸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닌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틀렸다고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엉터리 이론을 배웠느냐 하니까 뒤에 저분한테 배웠다 이렇게 답변하는 아주 촌철살인적인 그런 한 컷짜리만 합니다. 진실을 내포하고 있죠. 바로 예수의 사상이 그런 겁니다. 예수뿐이겠습니까? 저는 4대 성인이 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성장이냐 분배냐 하면은 분배 쪽을 강조했을 거라고 보고 소득주도 성장이냐 획세성장이냐 하면 그 4대 성인은 양쪽 말 들어보고는 소득주도 성장이 옳겠네 그쪽 편을 들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 후계자들은 예수 말씀을 별로 경청하지 않습니까? 참여정부는 초기 환경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3대 거품이 붕괴하고 있어서 대단히 저성장 침체 양극화 심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거품이라 하면 벤처 거품에서 벤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몇 년 사이에 숫자가 2,000개에서 11,000개로 늘어났고 벤처 한다 그러면 기업당 3억 원씩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당시 시중에서는 벤처 안 하면 바보다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카드 거품은 길거리에서 즉석 카드를 발급해 주는 대학생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책상 하나 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해 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이 카드의 원조인데 미국 가서 카드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철저하게 신용조사를 해서 과거에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난 뒤에야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해주는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현금 서비스 한도도 폐지했고 4천만 장이던 카드가 3년 만에 1억 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불었고요. 이때 토지 공개념 폐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폐지,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 신축주택 구입 시 양도세 면제, 취득 등록세 감면 등등등등 이렇게 나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에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반문하는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2002년도 한 해 지가가 8.9%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2003년부터 4년, 5년 많이 올랐지만은 그것은 이미 부동산 투기가 막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기세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게 몇 년 여진이 계속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이거를 틀어막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 이제 뭐 저성장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렸지만은 하나하나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이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거품은 사라졌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을 저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과거의 성장지상주의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 가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장명입니다마는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갔습니다. 둘째로 과거 정부는 개혁이냐 개방이냐 이렇게 갔는데, 예를 들어 대원군은 개혁은 꽤 성공했지만은 개방은 실패했고, 박정희 전두환은 개방은 열심히 했지만은 개혁은 거부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혁과 개방을 같이 한 정부가 없는데 참여정부는 이것을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한미 FTA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과거의 정부가 서울 중심으로 가던 것을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지방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자,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청와대 일할 때 인사회의에 참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인사회의에 암묵적인 합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사람을 뽑을 때 장관이든 무슨 위원장이든 또는 무슨 공사 사장이든 어떤 사람을 뽑더라도 우선 지방에 인재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지방 먼저 찾고 지방에 없으면은 서울에서 찾는다, 그런 암묵적인 합의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을 우선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그 분위기에 찬성을 했고요. 과거에 저는 지방을 무시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방대학 교수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류 교수 같은 뉘앙스를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방대학이란 말은 한국에만 있지 외국에는 아마 선진국에는 없을 겁니다. 왜? 선진국에는 대학이라는 게 다 지방에 있잖아요. 수도에 좋은 대학이 있는 나라 잘 없을 겁니다. 대개 다 지방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참 잘못된 서울 중심의 이런 문화가 수백 년간 지배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행정 수도 위원 판결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에 얼마나 논리가 궁색하면 그랬겠습니까마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다, 그래서 옮기면 안 된다. 제가 그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관습헌법이란 말은 전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워낙 헌법을 갖고는 안 되니까 관습헌법이란 있지도 않는 그런 걸 가져와서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의 이 수도 서울 중심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미국의 그레고리 핸더슨, 한국 정부, 박정희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출입국이 금지됐던 코리아 더 폴리틱스 오브 보르텍스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한국 부제가 소용돌이의 정치학.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해방 직후에 미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고, 이미 군정 때부터 근무를 했고, 그 뒤로 대사관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하버드에 와서 세미나를 하길래 한국 문제를 가지고 일부러 가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연세가 많았습니다. 노인인데 그래도 정정하고 건강하고 말도 아주 힘차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제가 세미나 듣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집에서 집수리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아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자, 그리고 핸더슨의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한국 정치는 전부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지방은 거의 공백으로 보면 된다 하는 것을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쭉 증명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런 말하자면 통찰력을 가진 외국이니까 오히려 그런 통찰력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미국인이 이렇게 통찰력 있게 분석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런 궤변도 나오는 것이고요. 통탄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났는 바로 다음 날 제가 국회에 불려갔습니다. 가끔 불려갔는데요. 청와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문희상 비서실장이 불려갔는데, 국회의원이 그쪽 그때가 한나라당인지 무슨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쪽 당에서 보수당에서 질의를 하기를, 비서실장 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희상 비서실장은 노련한 정치인답게
뭐 헌재의 그런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서 들으면서 만일 저 질문을 내한테 똑같이 하면은 나는 저렇게는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헌재 여제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간섭 헌법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럼 난리가 났겠죠. 또 청와대에서 헌재의 권위를 모독했다 그러고 난리가 날 텐데 저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걸 답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무사히 언론 사고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넷째로는 단기주의에서 장기주의로 갔다. 역대 정부가 전부 단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해 분기별 3개월 경제 실적을 갖다 놓고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장관 질책하고 그게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니까 장관도 그렇게 가고요. 혼연일체가 돼서 단기주의로 치달았던 겁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계속 권고한 것이 멀리 보고 뚜벅뚜벅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경기는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고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어떤 거는 들어주셨고 어떤 건 안 들어주셨는데 이 말은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위적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경기가 나쁜데 경기 부양을 해야지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안 하다니 이렇게 하고 더 섭섭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뜻은 인위적으로 경기를 일시적으로 살리는 그런 그 부작용이 큰 멀리 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그런 건시한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 경기 부양입니다. 건설 경기는 부양책으로 아주 효과가 크고 불길이 금방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가장 애용했던 경기 부양 정책이 바로 건설 경기 부양책이고 그 결과 한국의 건설 경기는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파동을 쳤습니다. 집 가지고 땅 가진 부자들은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고요. 집 없는 서민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더 나빠졌던 것이죠.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대통령 장관들이 일시적으로 미봉하고 욕 덜 먹고 인기 유지하고 장관 오래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멀리 보고 욕 먹을 때 욕 먹대로 뚜벅뚜벅 경기를 제대로 살리겠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고 그렇게 용기 있는 대통령은 잘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것은 복지예산과 경제예산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하늘색 재료에 있는 하늘색이 경제예산이고요. 복지예산은 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주로 하늘색이 복지예산, 경제예산이 복지예산을 능가합니다. 그리고 예산 짤 때 보면은 경제부처가 사회예산 쪽에 사회부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참여정부 보시면 저것이 이제 꺾입니다. 완전 X자가 나타나는데 28이 18로 떨어지고요. 20이던 것이 28로 돼서 X자로 복지와 경제예산이 자리를 맞바꾸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예산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큰 업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만두니 봉화에 가서 이런 책에 이런 퀴즈 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확 빨간 펜 갖고 경제예산을 뜩 꺾고 복지예산을 더 늘렸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좀 무리였고 저것도 힘들었어요. 저것조차도. 저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격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 분배에 치중해서 성장을 죽인다. 이게 대표적인 반대 논리고 언론이 매일같이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저걸 보고서. 그래서 엄청 궁지에 몰렸는데 사실은 저게 그렇게 공격할 일이 하나도 아니고 아까 IMF, 세계은행 다 분배 개선을 해야지 성장이 살아난다 그랬죠. 바로 저런 분배 개선을 하면은 성장이 살아나는 것이며 저거야말로 성장을 높이는 올바른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8로 올렸는데 저 28의 복지 예산이
과다한 것이냐 하면은 천만에요. OECD 평균이 50%가 넘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을 복지 기피 국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조차도 50%가 넘습니다. 복지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봤을 때. 지방은 좀 다르지만 중앙정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OECD는 다 50%가 대부분 넘는데 한국만 20에 있었던 겁니다. 절반도 안 되게 있었던 것이죠.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것을 28로 5년 동안 올렸는데 잘한 것이고 늦었지만 옳은 방향을 택했구나 이렇게 해서 칭찬해 줘야죠. 칭찬해 주는 언론 거의 없었습니다. 뭐 거의 보수 언론은 비난 일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28로 겨우 올렸고 아직도 50 되려면 멀었습니다. 50이 되면은 복지국가로 분류됩니다. 근데 50 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이제 겨우 30 얼마에 가 있습니다. 그 뒤로 참여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새 정부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3, 45 그 무렵에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최근 걸 잘 못 봤습니다만 3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분발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50을 향해서 뚜벅뚜벅 빨리 가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국정 철학이 중요한데요. 747 공약을 이명박 후보가 대선 때 내세우더니 그다음 뭐 474 뭐 하고 좀 말장난을 해요. 숫자 노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747이 뭐냐면은 매년 7% 성장해서 4만 불을 소득 4만 불 달성하고 7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공약입니다. 이런 유치한 공약 내세우는 후보 선진국에 없을 겁니다. OECD에 들어가는 나라가 이런 말장난하고 숫자 노름하고 이런 유치한 짓 하면은 국격이 올라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안 돼요. 왜? 애당초에선 불가능한 공약이었던 데다가 세계 경제 위기가 2008년 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줄푸세로 바꿔봅니다. 줄푸세는 원래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것은 서강대 김광두 교수가 박근혜 캠프에서 만든 공약을 요약하면 줄푸세입니다. 줄푸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세금 줄여주고 규제 풀고 사회 기강을 세운다. 그래서 뭐 노조나 무슨 농민단체건 과도한 요구하면은 과감하게 때려잡겠다 이겁니다. 줄푸세를 열심히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습니다. 박근혜의 공약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채택해서 5년 내내 줄푸세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규제 완화를 이명박 대통령은 여수 산단에 있는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트럭이 한 번에 회전을 못한다. 이런 거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규제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데 이런 거 과감하게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규제는 암덩어리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심한 말까지 하는데 자, 과연 우리가 기업하기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나라일까요? 천만에요. 세계은행이 매년 가을마다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전에 7등 하다가 이제 4등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성적이 4등이에요. 한국이 4등 하는 거 잘 없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거예요. 여기에 더 뭐 기업하기 좋도록 세금 더 세금은 이미 19% 20%니까 OECD에서 제일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세금 제일 적게 내고 있고 규제도 크게 없어요. 꼭 필요한 규제는 해야죠. 그냥 마음대로 해서 뭐 환경이나 무슨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 이런 거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규제 풀겠다, 세금 더 줄여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로 가는 바람에 망한 겁니다. 애시당초 틀린 방향을 잘못 가는 바람에 철학이 빈곤하다 보니까 철학이 틀리니까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방향을 크게 잘못 잡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번 실패해놓고 지금 3번째 윤석열 정부 똑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세금 줄여주겠다. 종부세 감면해주겠다. 법인세 깎아주겠다. 규제 풀겠다. 자유 윤석열 대통령 기회했습니다. 자유를 주장하는데 자유 이런 말 50년 전에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때는 자유냐 뭐냐
해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자유세계냐 무슨 공산세계냐 이렇게 하면서 자유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자유 얘기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공산주의의 대결은 오래전에 끝났고, 근데 왜 자유제요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책을 한 권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Freedom to Choose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의 총대장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번역이 선택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0년에 나왔는데 그것은 레이간 집권하던 그 시기에 한창 신자유주의 또는 시장 만능주의, 시장 근본주의, 시장 독재 이것이 발호하기 시작하던 무렵 레이간 집권기, 대처 집권기 1980년입니다. 그것이 1980년에 이 책도 그 무렵에 딱 나왔어요. 근데 이 책 나오는 바람에 크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규제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은 월가의 금융 규제를 하던 걸 많이 풀어주니까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것이죠. 그런 반성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계속 규제 완화, 자유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거는 뭐 실패로 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누가 좀 말려야 돼요. 왜 저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박사들은 많은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말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잖아요. 2번 실패했고 3번째 실패로 지금 뚜벅뚜벅 크게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말려봤자 안 들을 것이고 그쪽에서 그 안에서 누군가가 핵심 참모든 누구든 측근이든 말려야죠. 대통령이 틀린 길로 가면. 일하는 조건 이거는 이제 그 만기 칠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옛날에 왕은 모든 걸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 황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백 건씩 전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서류 보고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만기 칠남입니다. 그것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패합니다. 만기 칠남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인수위 때 제가 인수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인수위 끝날 때쯤 한마디씩 인수위원들이 건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 차례가 왔을 때 대통령은 좀 게으른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기 칠남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만 챙겨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면은 그게 농도가 옅어지고 에너지 소모만 되고 효과는 없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죠. 만기 칠남을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챙기십시오. 그래서 게을러야 됩니다. 게으르고 사색을 하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성격상 워낙 부지런한 분이 돼서 이 저의 충고는 전혀 받아들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는 책이 2002년에 나왔고요. 이 책의 저자는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 국회의원도 했죠. 고려대 김병국 교수 이런 사람도 했고, 이 책을 대통령이 2002년에 읽고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향을 크게 받고 이걸 참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 책이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고 2003년, 4년쯤 돼서 제가 저걸 읽어봤습니다. 좀 지나서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고 그때서야 제가 저 책을 급히 읽어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책에 청와대 정책실을 만들어라 하는 것도 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실장이 초대 정책실장인데요. 제가 정책실장이 처음 됐으면 저 책을 그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실 아이디어가 바로 박세일 교수의 저 책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100대 과제식의 나열은 비전 없음의 선언이다. 이런 참 좋은 말이 저 책에 나옵니다. 근데 많은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면 아주 의욕에 불타가지고 100대 과제 이런 거를 발표를 많이 하죠. 저 만기 칠남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한테도 100대 과제 하길래 제가 좀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제발 100대 하지 마라. 그러면 언제 뭐 그 100대를 어떻게 다 하겠느냐. 중요한 거 10개만 추리고 5개만 해도 좋다. 제가 그렇게 좀 조언을 한다고 했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내정은 책임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 프로젝트와 외교안보만 한다. 이런 그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없던 정책실을 신설한 겁니다. 예산은 정책실 소관으로 한다. 나머지 미시 예산은 재경부 소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산은 재경부, 기재부가 쥐고 있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하고 청와대 사이에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여러 번 터져 나왔죠. 박세일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으로 4가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뭐 다 좋은 말입니다. 7대 덕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너무 많죠. 근데 4개 더하기 7개 하면 11개나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 두뇌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한 3개 또는 5개 넘으면 잘 못 외우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임 총리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고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끝에 이 주장이 옳은가 글쎄요 해놨죠. 저는 이 주장 옳지 않다고 봅니다. 책임 총리제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제에서 무슨 책임 총리제가 되겠습니까? 모순이죠. 그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라는 특수한 이런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이승만과 국회 사이의 갈등에서 생긴 이상한 기형적인 결과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내각제면 내각제로 가야 되고 대통령 대통령제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절충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 총리는 틀렸고 부통령으로 가는 것이 맞다. 대통령제니까 부통령으로 같이 출마를 해서 총리가 하는 일을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총리실이 따로 필요가 없어지고요. 청와대 인력만 가지고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하면 되니까요. 많은 인력이 300명 되는 총리실 인력이 전부 절감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 부조화, 코드가 안 맞니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저절로 다 해결돼요. 그런 쉬운 더 좋은 묘수가 있는데 왜 책임 총리로 갑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책임 총리제. 그러니까 이승만이 때문에 생긴 어정쩡한 이 권력 구조의 절충을 타파하자 그겁니다. 제 주장. 참여정부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고요.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순신의 상유시비 12척의 배 비유해서 제가 출범하던 날 국정과제위원회는 이순신의 마지막 최후의 12척의 배다. 그래서 이 12개 국정과제위원회가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다음날 신문에 많이 나긴 났습니다. 토론공화국이다, 나토다 그렇게 비난하는 재벌 총수도 있었는데 나토라는 건 뭐냐면 No action, talk only 해서 교묘하게 나토 공화국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천만에요. 실제로 토론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실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위원회 사이의 관계가 시줄과 날줄로 엮인 매트릭스 조직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해냈고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국정과제회의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국정과제회의라 하면은 국무회의가 아니고요. 12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그 안에 동북아도 있고 정부혁신도 있고 균형발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있고요. 거기서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기까지 그 위원회 구성은 장관이 절반, 외부 학자나 전문가가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대통령 방명이 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청와대에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방명이 쳐서 출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부세라든가 또는 요즘 무슨 근로장려 세제 이런 것 또는 많은 정책들이 거기서 국정과제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천을 많이 했죠. 어느 정도 회의를 했느냐?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저 국정과제회의 70회 정도의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제가 후반부에 나왔고 청와대를 나온 뒤에는 이제 그게 더 이상
계속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6, 70회 회의를 대통령이 장관과 학자들을 앞에 놓고 회의를 했고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의사결정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심지어 국무회의를 안 들어갔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6개월간 안 들어갑니다. 나는 국무회의는 안 들어가겠다. 왜? 그거는 이미 다 차관회의 거쳐서 다 조율 끝나서 방맹이만 치도록 된 그 형식적인 회의라서 토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총리가 알아서 다 사회 보고 방맹이 치세요. 이렇게 하고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6개월간은 국정과제 회의만 계속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로 이걸 중시했고 이 아이디어는 결국은 박세일 교수의 저 정책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국정과제 장기 전략과제를 대통령이 챙겨라 하는 그거를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학자와 관료의 그런 결합입니다. 이 둘은 묘한 관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돌하기도 쉽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폴리페스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기 우리 김태동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폴리페스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통 폴리페스라 하면 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많이 비난하기 위해서 씁니다. 좋은 뜻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해가지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제 해석은 이것은 폴리티션 더하기 프로페서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고쳤으면은 대부, 폴리티션은 대부입니다.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대부고요. 선미는 사입니다. 사대부가 바로 폴리페서다. 사대부는 조선 역사 500년을 지탱해온 나라의 기둥입니다. 사대부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유지가 된 겁니다. 사대부가 바른 말을 하고 아니 되옵니다 하고 자리를 던지면서 심지어 목을 걸고 도끼를 옆에 놓고 제 말이 틀렸으면 제 목을 치십시오 하고 대궐 앞에서 상소하는 지부상소라고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상소를 한다. 지부상소를 한 이 살인파 또는 사대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썩고 나라가 유지된 것이죠. 사대부는 좋은 뜻으로 씁니다. 사대부를 나쁜 뜻으로 쓰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럼 사대부는 저렇게 좋은 뜻인데 똑같은 뜻인 폴리페스는 왜 그렇게 나쁜 뜻으로 씁니까? 언론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개혁이냐 통합이냐 탕평인사냐 코드인사냐 이게 참여정부 초기에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통합은 나중에다 선개혁 후 통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탕평인사냐 코드인사냐 무조건 코드인사야죠. 코드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치고 미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코드 안 맞는 사람을 장관으로 쓰는 나라 있습니까? 이 나라에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하라 그럽니까? 보수 언론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조건 코드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돌아가죠.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열심히 일하고 큰 거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통합하고 탕평 인사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2년간은 개혁해야 되고 코드 인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하는 지도자의 조건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로 학구파여야 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세 번째로 과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상당히 가까운 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여기서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수시로 역사에 대한 역사 얘기를 자주 하셨고 질문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평소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 서재에 가면은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많이 한 사람, 역사 대화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참모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역사 참모 노릇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많이 참 했고요. 제가 당태종과 위징의 고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태종 밑에 위징이라는 바른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좀 전에 저 고사를 건배사로 하고 나왔습니다. 제 뜻은 바른말하는 사람을 좀 계속 포용을 해야 됩니다. 바른말 듣기 싫고
화나지만은 참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성공을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들리는 소문에는 노 대통령이 수시로 청와대에서 반대를 하면은 요새 청와대 위증이 너무 많아서 일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해야 되고 지도자는 학구파여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캐묻고 이것이 성공하는 지도자의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는 참여정부가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사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질의응답 과정에 제가 그런 걸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사회적 대화 중요한데 제대로 못했고요. 참여정부 때. 이거는 네덜란드 사회적 대화에 성공했던 나라 이 헤이그의 만국공회담입니다. 이준 열사, 이위종 이 그 세 명의 고종의 밀사가 저기 들어가서 만국공회당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 입구에서 제지당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1907년에 바로 저게 네덜란드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이 미술관, 모리츠 후이스 미술관에 이 그림,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그림이 바로 앞에 걸려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깃발을 따라가는데 이게 만국공회당이고 이준 열사가 저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설명도 없이 지나가고요. 바로 왼쪽에 모리츠 후이스 미술관에 저 그림이 걸린 것도 모르고 가운데를 그냥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홍영 교수가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한복판이고요. 바로 국회의사당과 정부 관공서가 있는 건물에 저 공회당이 있고 이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건 아일랜드를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아일랜드 더블린에 그 첨탑이 서 있고요. 120m입니다. 금속탑이 서 있는데 이것은 아일랜드가 불구대천의 원수인 영국을 따라잡은 영국을 국민소득을 추월했던 2002년을 기념해서 더블린 스파이어, 더블린 첨탑이라고 하는 120m니까 한 40층 높이의 뾰족한 금속탑을 세워놨는데 저 밑에 가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바람이 부니까 저 계속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일본을 이제 뭐 벌써 추월했다는 그 통계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일본을 추월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서울 스파이어 이런 것을 하나 세워도 좋겠죠. 자, 이건 마지막 사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2019년에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 유럽 장학회의에 참석을 해서 나흘간 회의를 빡시게 합니다. 막 하루 종일 회의해요. 토론하고. 마지막 날 이제 마치는 파티를 하는데 파티가 밤 8시에 시작해서 10시부터 식사를 시작하고 12시쯤 돼서 식사 거의 마쳤을 때 밤 12시입니다. 자정이 됐을 때 마이크 든 저분이 주최 측인데요. 프랑스 장학 그 재단에 일하는 그 간부입니다. 이 사람 나가더니 주목하세요 하더니 이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요리사하고 음식 나르는 아줌마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식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스트라스부르라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유럽 의회가 있는 곳인데요. 그 스트라스부르 시장도 앉아 있었고 그랑제콜 총장도 앉아 있었고 높은 사람 다 제치고 저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박수를 치게 하는 걸 보고 밤 12시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프랑스는 아직도 혁명이 실패했다고 하지만은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연대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면서 제 강의가 좀 초과해서 미안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